쉽진 않은 게 거기에는 또 사연이 있죠. 저희가 이렇게 예민하게 하는 이유는 동일방직이란 곳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이제 똥물 사건을 하고 상당히 노동사에서 유명하다기보다 악명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이었고 중요한 시설이죠. 다르게 말하면 노동사에서.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약간이 아니고 아주 민감할 거예요. 이 부분을 자기들이 드러낸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중해서 보셨으면 하는 것은 이제 벽돌이란 것은 이제 핸드폰처럼 이렇게 좀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벽돌을 쌓는 것은 이제 옆에 이제 타일이지만 저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이 보통 벽돌이란 것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벽이라면 이렇게 담을 쌓는다면은 옆에 이렇게 긴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이 방향으로 쌓고 그 위에는 반 걸쳐서 다시 길이 방향으로 쌓는 것이 가장 속도도 높고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요즘은 거의 다 그렇게 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에도 저 건물에도 일부가 그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벽돌처럼 이렇게 작은 걸로 큰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덩어리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요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한 단은 길이 방향으로 쌓고 그 다음 단은 마구리 방향으로 쌓았어요. 그 다음 다시 길이 방향으로 쌓아 나갔죠. 그래서 저것을 이제 영식 쌓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저런 식으로 쌓았다고 해서 영식 쌓기라고 하는데 60년대 70년대 건물 중에 중요한 건물들 중에는 저렇게 영식 쌓기를 한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을 저도 이제 이쪽은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왔을 때도 이제 이렇게 통제가 좀 있어서 못 들어왔었는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영식 쌓기에서도 좋은 것이 이 모퉁이를 봐야 되거든요. 이 가장자리를 보면은 길이 쌓기를 하다가 밑에 있는 마구리 쌓기, 위에 있는 마구리 쌓기와 이 개수가 안 맞기 때문에 길이 원래가 그래요. 길이 방향을 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반토막을 이렇게 끼우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그것을 영식 쌓기를 한 건물에서도 그렇게 제대로 안 한 건물들이 많은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면서 마구리 쌓기를 하나를 넣었죠. 이렇게 길이 쌓기를 가다가 마구리 쌓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또 속단하기는 힘든데 지금 예를 들면 만석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길이 쌓기예요. 다 길이 쌓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속단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신경을 써서 지은 건물이 아닌가, 뭐 혹은 그때 당시에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필요하긴 한데 영식 쌓기나 60년대 70년대 혹은 네덜란드 화란식 쌓기도 있고 플레미시 쌓기라고 해서 그런 몽크 쌓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그냥 막 쌓은 건물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건물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또 얘는 영식 쌓기를 했는데 옆에서 이어 붙어 있는 건물이 영식 쌓기가 아니면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시기에 안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벽돌 건물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예를 들어 혹은 뭐 어떤 건물들은 창을 갖다가 있었는 걸 창을 메우게 되면서 최근에 또 다시 창을 메우게 되면은 현재의 기술자들은 벽돌 쌓는 사람들은 영식 쌓기 같은 것들 안 해요. 귀찮아서 그냥 막 쌓거든요. 길이 방향으로. 영식 쌓기는 사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윗단이 뒤쪽으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결속력이 있어서 이게 단단해져요. 이 뒤가 이렇게 마구리 쌓기가 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단단해지는 장점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다들 쌓아요.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벽돌 하나 쌓는 거 가지고도 어떤 시대를 좀 다르다 같다 하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힌트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저 건물 이제 흰색으로 돼서 뭘로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셔터가 내려져 있으니까 아마 이쪽 저쪽으로 차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로딩덱이라고 하는데 뭔가를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걸로 썼지 않을까 싶은데 저 건물에 보면은 창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직 벽 같은 게 이렇게 좀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 보면 그죠? 건물에 벽이 있으면은 요렇게 뭔가 내밀었죠. 그죠? 저걸 뭐 루버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뭐라고 부를지 모르게 창벽이라고 할지 날개벽이라고 할지 뭐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모양을 봐서도 저 건물은 그냥 뭐 이렇게 공사 업체에서 그냥 지은 건물이 아니고 건축가가 설계를 해서 지은 건물이다. 그래서 저것도 제 생각에는 김희춘 선생님이 설계를 하신 건물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전 추측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옆에 이제 뭔가 이렇게 벽돌인지 타일인지 그죠? 알 수 없는 건물 이렇게 있는데 쟤는 다 그냥 길이 쌓기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는 아마 나중에 갖다 붙였지 않았을까. 혹은 저 건물 자체가 이 벽돌로 된 창고 건물과는 다른 시기에 지어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영식 쌓기로 완벽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처럼 해외여행 못 가는 입장에서는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말레이시아에 그 유명한 영국 그 성공의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완벽하게 영식 쌓기에 이론적으로만 봤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박공 부분 저런데 지붕 이제 모서리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는 부분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성당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저런 부분이 특별하게 처리를 했는 경우가 있죠.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건물이 아마도 처음에 사무실 회사 건물로 이제 아마 지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보겠지만은 뒤쪽에 창문 부분에 이렇게 내밀어서 그죠 다시 저런 것들은 주택에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60, 70년대 특히 60년대 그 주택들은 되게 단순하고 단층이고 볼품이 없는데 사실은 70년대 들어가면서 좀 콘크리트를 쓰게 되고 하면서 저런 양식 이렇게 뭐 형태랄까 장식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주택에도 저런 걸 쓴 경우들이 있고 어쨌든 저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저런 것 가지고도 뭐 사실은 한 시간씩 떠들 수 있을 정도로 이 계보가 있는 거죠. 뭐 어딘가 누군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 그게 이제 미국으로 전파가 되고 미국에서 보고 온 사람이 그걸 이제 일본에 하고 일본에서 본 걸 또 한국에서 한다든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추론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들 뭐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이제 좀 걸어가면서 얘기를 드릴까요? 김희춘 선생님이 56년도에 이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 연수를 가셨거든요. 근데 뭐 6개월 정도 짧게 계셨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미네소타 대학교의 학장이 되시는 건축학교 학장 되시는 분이 이 독일 쪽 바우하우스 쪽의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뭐 6개월 동안 이제 가까이 뭐 몇 마디 했었을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에 파견 나와 있던 그 건축가가 있었는데 미네소타에서 이제 건축 교수를 보내고 한국 교수가 미네소타로 가고 그런 교환 프로그램이었는데 한국에 왔던 교수도 그런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 바우하우스 쪽. 그러면서 아마도 그런 그 바우하우스 독일 건축의 어떤 모더니즘 그런 건축 쪽에 영향을 뭐 어떤 직접적으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어가 안 돼서 서로가 의사소통은 제대로 되지 않았었거든요. 단지 이제 그림이나 어떤 뭐 사람의 어떤 지식의 교류라는 게 꼭 이렇게 글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어떤 분위기, 그죠?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 특히나 건축은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지어져 있는 거니까 어떤 건물을 보고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슬라이드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여줬으면 그거 가지고도 그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저런 요소들조차도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뭐 문화 교류의 어떤 뭐 편린 단편 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리기를 김인춘 선생님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렇게 캐노피라고 하는 현관 앞에 지붕이 이렇게 들어 올린 것이 김인춘 선생님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주 쓰셨어요.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안 쓴 건 아닌데 그 예를 들어 뭐 작년에 이제 기습 철거된 건물이 있었는데 수원의 농업진흥청이라고 서울대 수원농대고기에 있는 진흥청의 도서관 건물이 되게 이쁘게 잘 지은 건물인데 요 건물의 약간 완성형이랄까? 근데 그게 이제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철거가 돼 버렸어요. 김인춘 선생님이 이제 설계하셨던 거였고, 구글에서 보면은 아직도 요게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67년도 제가 항공사진, 구글이 아니라 항공사진, 옛날에 항공사진에도 이렇게 이제 요 흔적이, 여기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이 내리고 이제 나가는 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배치하는 게 쉬운 게 아닌 게 간단하진 않은 게 뭐 어렵지도 않지만, 차는 오른쪽으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는 사람이 비 안 맞게 오른쪽으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리고. 그러면 이제 나오면 이렇게 돌아 나왔겠죠. 이렇게. 건물은 이 끝나고, 그죠? 원래 패키지 여행에는 그 자유 시간이 있어서 쇼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나, 그죠? 하나씩 사드리고 입으실까 하고, 그럼 저 사장님이 좀 불만이 좀 줄어들겠지. 밑에 이 벽돌 깔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쓰는데 이건 옛날 건 오리지널인지 가리지널인지 약간 아리까리해요, 봤을 때. 근데 벽돌 크기가 약간 이렇게 넓어서, 좁고 약간 넓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구멍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냥 저런 벽돌이 요즘은 생산 안 하는데 그렇다고 아주 오래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건물의 형태도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고, 대칭이 아닌 이런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귀했어요. 대칭 건물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살짝 튀어내고 저쪽을 약간 높이면서 넓게 넣고, 창을 다 안 내고, 저쪽은 계단인데 계단 쪽에는 창이 없는 상태에서 저쪽 편을 향해서 빵빵빵빵 계단이, 그 창이 이렇게 나가 있고, 들어가 보시면 이제 알게 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날개벽이 있는데 발코니 부분을 튀어내면서 붙이지 않고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 건물을 신경을 썼구나. 그래서 그냥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신경을 썼으면 이 건물은 공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물일 거고, 공장에서 중요한 건물은 뭐겠어요? 관리동이겠죠. 그러니까 사무실이겠구나, 이제 짐작은 할 수 있는 거죠. 이 건물은 이준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 건물이요? 까먹었는데. 뭘 까먹어. 뭐 대충 설명하면 되지. 기억나는. 예, 아시겠지만 뭐 장혁 선생님도 계신데, 저희가 많이 알기로는 인천에서는 의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의무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아마도 의무동으로 사용되었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들어가 봤을 때는 사실 그 안에 의무시설에 그런 흔적도 남아있었기도 했지만, 여기가 예전에 이제 그 여공들이 많이 일했잖아요. 여공들이 일하고 교실처럼 돼 있고, 이제 이런 데가 야학을 했던 흔적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안에 이런 건물 자체에는 내부에는 그런 그 의무동으로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실사원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여기서 이제 여공들이 나와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쓰였던 것 같고, 이거는 뭐 저도 사실은 아직 연구 중이라서 검증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사실은 처음에 동양방적이었을 때 그게 얼마만큼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느냐라는 것들을 볼 때 사실은 많이 안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하는 것은, 그건 아마도 동양방적 시대에 있는 건물이 아닐까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1930년도 후반에 만들어진 그 대경성대관이라는 지도가 있어요.
물론 서울을 중심으로 만든 이제 대경성대관이라는 지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천편이라고 이렇게 부록으로 딸려 있거든요. 인천편이라는 부록이 딸려 있고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이쪽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보면 우리가 뭐 밖에서 볼 때는 한옥 건물이라는 얘기도 꽤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 보고 지붕 위를 다 이제 목조 구조 위에 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 들어가 보니까 실제 구조 자체는 한옥 구조는 아니었어요. 목조 트러스 구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뭐야 지붕을 접은 부분들이 약간은 무슨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중국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 우산자를 이렇게 펼친 것 같은 방식으로 이쪽에 경사를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담벼락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홍기화랑 이제 암수기화가 있잖아요. 이런 기화가 있기 때문에 한옥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저렇게 암수기화를 많이 썼고 일본은 우리나라 들어온 이후에 그러니까 근대 때는 그냥 그 기화 한 장짜리로 계속 연결하는 상기화라는 기화를 썼거든요. 근데 이거 상기화가 아니라 암수기화였기 때문에 한옥이라는 얘기가 잠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들어가는 입구 자체도 전혀 한옥이랑 다른 조금 가까이 가서 보셔도 돼요. 연도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요소가 창호나 이런 데도 보면은 한옥에서 보는 그런 요소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 같은 신전 들어가는 신사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입구의 형태를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사당이나 제당이나 뭐 신사나 뭐 그런 걸로 썼을지도 모르겠다, 그죠? 동양 방적 때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경성대관이라는 지도를 보면은 인천편에 보면 요거랑 비슷한 건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십 동이 있는 걸로 이제 지붕에서는 보여지는데 저는 제가 그냥 추측하건데 아마 이런 건물이 여러 동 있고 그게 이제 기숙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사라든지 이런 형태로 쓰였고 또 이쪽에 이제 공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그때 당시에도 아마 기숙사가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 기숙사 말씀하시는 이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그렇죠. 지어진 현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제 이쪽에서 사람들이 묵으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뭐 이런 것들 조금 그 지도를 통해서 좀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연결해서 보자면은 벽돌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쪽 벽돌이나 이쪽 벽돌이나 그죠? 얘는 이제 그 흔히 우리가 건축학과에서 배우는 어떤 그걸 본드라고 하는데 벽돌을 쌓는 방법을 그 어떤 벽돌 쌓는 방법에도 속하지 않는 벽돌 방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보면은 뭐 멋대로 쌓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아니고 건축 역사란 것은 대부분이 서양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 벽돌을 어떻게 쌓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학교에서 배우진 않거든요. 따로 배우지 않는 이상, 중국 건축사를 배우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런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어떻게 쌓는 방법들이 건데 그게 우리가 모른다 뿐이지.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행여나 이게 붕괴가 되어서 예를 들어 혹은 뭐 파손이 되어서 후대에 새로 쌓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후대에 새로 쌓다 보면은 그 전에 했던 걸 갖다가 흉내도 못 내고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하는 거를 못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쌓다 보면은 또 다르게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 쌓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뭐 경우수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제 하단부에 보면은 모양을 그죠?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어떤 문양을 만들려고 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네모 틀 안에 뭔가 이렇게 이 네모 옆에 또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죠, 그죠? 무늬를 그죠? 그래서 청사라고 비슷 뭐 일단 얘기하기는 동양적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의 대표적인 경우죠. 왼쪽은 옛날에 지은 건물인 게 분명하고 오른쪽에 갖다 붙였지만 벽돌이 전혀 다르게 이제 쌓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확실히 이제 뭐 누가 봐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건 다른 건물이다. 저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저런 동그란 창이
한국에서 쓴 창들이 아니니까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 이제 중국창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목욕탕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게 목욕탕이니까 복지 신경 많이 썼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공장을 건축을 이해하려면은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여기는 방직 공장이고 방직을 어떻게 했느냐를 이제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왜 여공들이 많았을까?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 그리고 방직을 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가? 어쨌든 실을 뽑아낸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털을 갖다가 꼬아가지고 쉽게 말하는 거죠. 꼬아서 가늘게 뽑아내서 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그 털들이 먼지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먼지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복장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나와서는 이제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지러워서 안 그러면 간지러워서 생활이 불가능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목욕탕은 필수였지 않았을까, 방직 공장에는. 그죠? 근데 이 방직 공장은 이런 이제 얼핏 보면 주택에서 70년대 주택에서 흔히 나타나는 이런 화강석을 갖다가 판석으로 만들어서 얇게 해서 붙이는 그런 특징이 이제 있고 그것도 되게 잘 쌓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벽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모퉁이를 봐야 되는데 왜 모퉁이를 봐야 되냐면은 이게 통석으로 해서 이 두께를 그대로 썼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아니면은 정말 가공을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노력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통석일 거라고 저는 짐작해요. 요즘은 이게 이렇게 통석을 못 써요. 비싸서. 그래서 요즘은 쓰는 게 정말 뭐 15mm, 1.5cm, 2cm, 3cm 이런 거 쓰거든요. 이거 얇게 썰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퉁이를 얇게 이렇게 나오니까 볼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45도로 깎아서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선만 하나 딱 보이게 만든다고요. 그게 이제 요즘에 현대적인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면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자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궁전 같은 데 가면은 기단의 돌들이 이렇게 하나 통으로 나오고 그 다음 다시 시작하죠. 이렇게. 아니면은 정말 신경 쓰는 왕궁에는 예를 들어서 그 운영궁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기 옆을 이렇게 기역자로 따듬은 곳도 있긴 해요. 아주 예외예요. 그거는 돌을 정말 신경을 써서 거기는 특별하다는 걸 갖다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걸로. 근데 이제 뭐 벽돌 쌓은 거는 개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은 마구리 쌓기 가다가 위에는 길이 쌓기 갔는데 가다가 다시 또 마구리 쌓기가 일정 부분에 또 나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상해요 이거. 그래서 이건 좀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얘가 가리지널인지 오리지널인지 예를 들어. 근데 형태적으로는 되게 이제 신경을 썼죠. 이렇게 따듬어서 그죠. 그리고 이 이제 위에 올라가 있는 이 모양이 이게 이제 김희춘 선생님이 또 주로 썼던 건데 수원에 가면은 경기도청 건물이 김희춘 선생님이 설계하신 건물이거든요. 거기에도 이렇게 여기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해설이 이제 좀 웃기죠. 풍수지리에 신경을 써서 뭐 산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배를 띄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설을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일본 거 뺏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도쿄 예술문화회관이 엄청나게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이제 위에 이런 식으로 더 큰 규모로 이런 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연도나 봤을 때 그렇게 지난번에 이제 강의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죠? 연도 출전해서 뭐 그런 것들이 뭐 꼭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디자인의 어떤 그거를 어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도 한번 써보고 줄여서 근데 목욕탕에 쓴 거 좀 기억에 좀 어울리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하면서 본인만의 그죠?
이제 덕분에 아 이게 김준 선생님이 했는 거 맞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사실은. 덕분에.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이 건물이 이제 10주년 기념관 저쪽으로 나가 볼까요? 그래서 여공들이 많았다는 거, 그 여공들의 어떤 문화, 여공들이 많은 그 여자들만에 모여서 있는 어떤 문화, 그리고 뭐 10명 뭐 20명 20명이 일하는 곳이 아니고 100명 뭐 수백 명 뭐 1000명씩 일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줄을 서서, 그죠? 뭐 어디 이제 무슨 시간대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줄을 서서 어딘가를 들어갔을 거고, 거기서 조회 같은 것도 했을 거고, 뭐 그런 모든 어떤 집단의 어떤 문화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게 이런 공간들에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런 복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씌워 놓은 거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두 번 얘기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우연찮게 이제 봤었는데, 저는 이 건물이 상당히 한국 현대 건축사에서 중요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부에 오늘 못 들어가봐서 아쉽긴 하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찾아보시면 제가 찍은 사진도 있고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도 있고 내부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안에 이제 난간 같은 것들이나, 말씀드렸듯이 60년대는 수공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난간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면 그걸 그 다음에 다른 건물에도 또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아, 이 같은 건축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이제 그게 흔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여공들이 단체로 어딘가를 움직이고 시간에 맞춰서 자 끝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상상하건대 호각을 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심시간 뭐 A조 뭐 나와서 뭐 갑조 나와가지고 식사 뭐 준비 뭐 하면은 놓고 나와가지고는 줄 서 있다가 이동하면 또 이제 또 조장이 나와가지고, 그죠? 완전 군대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상상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강당의 입구가 정면에 있지 않아요. 이 강당의 입구가 보통은 건물이 있으면 입구가 정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강당이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이건 왜 옆으로 올까?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은 다들 생각에 건물이면 집이 앞에 있으면 현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지 누가 건물을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나. 근데 아마 이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정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줄을 한참 서야 되잖아요. 또아리를 트고. 여기 이제 몇 천석이 들어간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1000몇 석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이쪽으로 쭉 이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죠?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도 벽돌과 저렇게 구멍이 난 블럭 같은 것을 써서 한정된 재료고 뭐 특별한 재료는 아니지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일 방직이 아마 제가 어떻게 찾다 보니까 미스 뭐 코리아 이런 것처럼 미스 동일 방직이라는 행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영복 심사 같은 것들 뭐 무슨 드레스 입고 뭐 장기 자랑하고 뭐 했겠죠, 그때 당시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미스 본사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배경으로 저 무늬가, 그죠? 저 무늬도 뭐 사실 봤을 때는 그렇게 한국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저거 보고 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에서 저런 무늬를 전통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사실. 한국에 저건 약간 일본 쪽에, 그죠? 이런 마름모 이런 것들은. 어쨌든 되게 독특하죠, 저런 무늬 자체도.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벽돌에 쌓은 방식이 이제 우리가 봤던 공장에서 봤던 영국 식사키인데, 영국 식사키이긴 한데 모퉁이 여기 모서리를 보면은 가장자리가, 그죠? 이게 저 건물하고 또 달라요, 이제. 그래서 저 건물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저 창고가 모퉁이를 갖다가
저렇게 제대로 쌓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처럼 몰터 붙여가지고는 마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지. 그래서 이 건물은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에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철물이라고 하는데, 건축에서는 잡철물이라고 하는 분야들이거든요. 잡철물.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나머지 기타 잡것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뭐 주로 난간들이에요. 손잡이들, 난간, 손스침이라고 요즘 이제 하는데, 그 난간들을 어떻게 이제 재료가 없었으니까 뭐 기계가 없었고 어떻게 구부려 가지고 용접을 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볼트 너트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주로 이제 용접이나 그죠, 그걸 어떻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제가 건국대학교에 지금은 외국 언어교육관인가로 쓰고 있는 건물이 언어교육관이고 본관으로 알려져 있고 인문관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이 또 김희춘 선생님이 설계를 하신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봤기 때문에 여기를 딱 들어갔을 때, 그때는 처음에 왔을 때는 김희춘 선생님이란 얘기도 없었고 저거 보고 몰래 여기를 들어갔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거 왠지 김희춘 선생님이 설계하신 것 같다고 제가 그냥 그거 보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뒤져보니까 어느 분이 인천의 어느 분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희춘 선생님 다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지난번 강의 때도 이 건물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기숙사 얘기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그 공설운동장, 64년도 전국체전 하면서 공설운동장을 새로 이제 거의 신축하다시피 할 때 김희춘 선생님이 이제 참여하셨고 설계를 하셨고, 그 일부 이미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못 들어가게 하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사실 들어가 봐도 저 건물 안에 내부적으로 건축적으로 어떻게 뭐 공간이 어떻게 멋지게 꾸몄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공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저기 이제 이 건물 지금 봐도 여기도 벽돌 벽이 그죠, 영식 쌓기로 돼 있어요. 길이 그 위에 마구리, 길이 마구리, 길이 마구리. 그래서 이 전체가 지금 영식 쌓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이거는 다 한 시기에 다 지었던 걸로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누가 얘기했어요? 포항제철 뭐 철근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제가 뭐 그때 어떻게 찾아보고는 포항제철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세워지면서 이제 철근도 이제 생산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질문으로 이제 포항제철은 그때도 철근을 만들지 않았고 지금도 철근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 맞는 말씀인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찾아서 그걸 얘기했던 게 아니고 누군가가 얘기했던 거였는데, 철근이란 것은 엿가락 같은 거라 가지고 어떤 강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실을 생산하는 단계도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철근을 최종 철근 그냥 엿가락으로 생각하고 철근이 만들어지는 거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원재료는 철광석이고 돌이거든요. 돌에 있는 철 성분을 녹여 가지고 모아서 쉽게 말하면은 철로 따로 만드는 회사가 포항제철인 거죠. 거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거나 혹은 길게 빼거나 하는 단계까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걸 받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가공을 해 가지고 볼트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포항제철에서 이 단계가 없었으면은 철근을 만들 수 있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강괴라고 해서 아마 덩어리를 가지고 눌러서 아변에서 이렇게 가락을 뽑아냈을 건데, 이렇게 길게 그것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 아마 그 자료를 만든 사람은 포항제철이란 곳에서 제철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도 어떤 철 제품들을 다양한 2차, 3차 가공품을 만들게 됐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제가 얘기했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쇠는 이제 철근 만드는 쇠는
아, 그 철 자체가 다르다. 재생용지고 예. 저기 차 철판 만드는 철판. 배철판 만드는 거는 새새입니다. 새새. 그래서 저거는 이제 처녀새라고 하고 요거는 재생새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구조적으로 쓰기 때문에 외관으로 안 나타나잖아요. 예. 구조적으로 쓰기 때문에 품질이 탄소 성분이 치밀할 저 차처럼 치밀할 필요가 없는 없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렇게 고철 집어다가 고철이 녹이 났으니까 녹을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녹을 제거한다는 것이 펄프 종이 만들 때 나무로 만든 펄프가 아니고 저 휴지 폐지 모아다 이렇게 섞듯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녹이 이제 좀 과격하게 말하면 철이 불이 탄 거예요. 산화철이니까. 산화된. 그 거죽에 산화가 되면 약해지잖아요. 모든 게 타면은 그걸 이제 빼내는 것이 옆에 있는 동국제강과 현대제철이에요. 여기 인천공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고철을 모아서 전기를 녹이는데 그 중에 있던 녹을 빼내고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을 약간 가미해서 이렇게 좀 인장 강도를 가미를 해서 그쪽에 일하시는가 보네요. 하셨던 그때 분은. 했었어요. 예. 비레띠라는 걸 만들어요. 비레띠나 브롬을 만드는데 그것이 그냥 영어지만은 그냥 쇳덩어리예요. 그냥 이렇게 옛날 그 기차 침목 같은 쇳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시 녹여서 그냥 쭉쭉 늘리는 거죠. 새로 철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포항제철 이전에도 철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한동안은 신철회사라는 게 있었는데 배철판이 두껍잖아요. 좋은 새잖아요. 그걸 대충 겉에 있는 녹 제거하고 그거 잘라서 그냥 쭉 밀어가지고 그걸로 철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전에 철근이 생산됐다는 것도 놀랍긴 한데 수요가 얼만큼 있었고 그걸 얼마나 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이게 일반 민간 기업에서 예를 들어 군수 한참 이제 태평양 전쟁하고 할 때 온갖 쇠붙이들 다 갖다 썼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반 건물 지을 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만한 뭔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상상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일제강점기 때 40년대는 안 짓죠. 40년대는 안 짓고 그 조선 이현 주식회사가 철강 그 재련소였거든요. 지금 현재 이 현대제철이죠, 인천에. 현대제철 거기서 이제 철강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회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고. 근데 그때 할 때는 다들 군수품이지. 군수품은 하지.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철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철근은 어디서 썼을까 그 당시에? 철근이 그 전에 1905년부터 사용을 해요. 철근은 사용해서 그때 철근 콘크리트 건물들이 들었었거든요. 그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지금 수도국산 제수변실 거기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요한 시설들. 굉장히 현대식이죠. 중구청 지을 때 그때도 관공서 같은 것들을 1920, 30년대도 철근 썼어요. 많이 쓰진 않았죠. 일본이 저기 1905년에 철근 콘크리트 그거를 건축자재로 사용하면서 굉장히 자랑한 거예요. 그걸 그 제일 중요한 건물들은 그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이 그때 1904년, 1905년에 어디다 짓냐면 등대. 이 등대도 이제 이 등대가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지금 부도 등대가 그대로 남아 있죠. 할매도 등대는 원래 이렇게 지은 거는 사라지고 그다음에 다시 지은 거고요. 원래 그대로 남아 있던 게 거기하고 소울미도 등대가 남아 있었는데 소울미도 등대가 없어졌잖아요. 이게 저 70년대까지 있었어요. 70년대까지 있다가 그게 사라지거든요. 지금 남아 있는 건 유일한 건 부도 등대만 남아 있어요. 하여튼 오늘 두 분 또 다행히 계셔서 보충 설명도 주시고 해서 아쉽지만 안을 못 들어가 봐서 그 정도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생각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햇빛인 쪽으로 갈까요 우리? 그쪽에? 햇빛 싫으신 분 여기 걸치셔도 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죠? 해방 이후로 이제
전국적으로 막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완전히 민족의 대이동이 막 시작됐었는데 뭐 일제 때처럼 뭐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혼란의 시대에 이랬으니까 이제 뭐 얘기가 됐겠죠. 뭐 인천에 가면은 뭐 일자리가 많다, 뭐 얼마 준다 그러더라. 뭐 그래서 이 이제 이쪽 지금 길에 보면 지금 은행나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담이 그때 당시에도 담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글에는 보니까 담이 이게 여기 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원래 지금 동아제분 건물이나 네. 그 사이에 가면 옛날 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네. 그 사이로 철도가 갔던 거예요. 철도. 예, 네. 그 사이로 철도가 네. 이게 1920년대 보면 거기까지 딱 철도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거기 사이도 정미소, 거기 사이도 아리마 정미소가 있거든요. 정미소. 예, 네. 정미소 양쪽 쌀. 그 네. 사이로 이제 철도가 들어오는 게 네. 보이고요. 그 지금까지 화수부두까지 이어지는 길은 1920년대까지 없어요, 길이. 네. 없다 그 다음에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읽었던 글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떤 여성이 자기가 뭐 근처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동일방직인 취직을 못 하고 이제 다른데 아마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동일방직이 그 당시에 좀 특징적이었던 게 나무가 지금도 나무가 많지만 그때도 나무가 상당히 많았대요. 그래서 밖에서 이 여성이 회고하기를 동일방직처럼 저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무가 막 있고 하니까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저런 데서 나도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이제 회고를 하면서 근데 이분이 아마 어디서 들었는지 저도 정확하게 그 글 전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뒤로 이제 나오면서 글들이 약간 변하는 게 그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방직 공장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먼지투성이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이제 뭐지 들었는 건지 자기가 겪었는 건지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과 밖이 조금 다르더라. 밖에서 봤던 이미지와 실제 돌아가고 있는 건 좀 다르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동일방직이 상당히 좋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회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선망의 어떤 대상이었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때 여기가 왜 그렇게 선망이 됐었냐면 야학이 있었어, 약. 야학. 예. 그래서 글을 가르쳐 주고 하니까. 우리 때까지만 해도 뭐냐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학생 수가 줄어요. 다들 저기 일하러 가는 거지. 입 하나 줄이려고. 그 가정부 식모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단지 공장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열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대학이 저기 학교가 있다. 네. 여기 중고등과정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선망을 했던 거지. 옛날에는 큰 기업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쳤거든요. 실업처럼. 네. 한일 실업인가? 네, 한도 뭐 이런 거. 그 한일 마산에 여성. 있는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다 동일여상 뭐 이런 게. 그런 게. 네. 그래서 이 이제 조금 더 가보죠. 기숙사 건물까지 그죠? 그 얘기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 구글에서 보면은 네모난 그 박스가 하얀 게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이제 구글 지도에서 보이거든요. 뭐 네이버에서 보셔도 되고 항공 지도를 보면은. 그래서 그 건물이 이제 이 뒤쪽에 있는 이 10주년 기념관 뒤쪽에 있는 이 건물이에요. 이게 기숙사로도 알려져 있고 한때는 여기가 이제 뭐 중학교 교사 밑에는 이제 쓰기도 했었고 보니까 뭐 실들이 있으니까. 그 저희는 그때 다 들어가 보긴 했었는데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또 이런 것들 보면 궁금한 것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철거 같은 거 하는 곳에 현장 같은 것들도 한번 몇 번씩 들어가 봤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도구 자기가 쓰는 이 자기 뭐라 그러죠? 자기 물건들 소지품들을 다 놔둔 채 몸만 빠져나가 있어요. 그 어떤 현장도 다 똑같아요. 뭐 그냥 저는 상상에 그냥 자는데 막 이렇게 후레쉬 들고 와가지고 다 나가 뭐 이렇게 해서 나갔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다 놔두고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래를 갖다가 그냥 널어놓은 채로 사람들만 있어요.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원자폭탄 떨어져가지고 다 녹아 사람만 다 녹아서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냥 내가 딱 들어가면은 내가 마치 생활할 수 있을 것처럼 누군가의 방에 몰래 들어간 것처럼 모든 물건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와 해가지고 그렇게 다 나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좀 묘한 그런 기분이 드는 공간들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그때 들어갔을 때 미성년자 출입금지, 그러니까 19세 출입금지 구역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건 뭐 같으세요? 글쎄 뭐 그게 있었어요. 아까 이 총각 그냥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그냥 상상이긴 한데 그때 당시 일했던 사람들의 나이가 되게 어린 사람들부터 있어서 그런 어떤 것들이 뭐 상상하기는 사실은 힘든 게 여기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던 곳이고 그리고 이제 기숙사가 되고 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나이가 뭐 어디까지를 중학생이라고 했고 고등학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들만의 어떤 세계가 있었을 건데 그 논리 그 구조는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래서 함부로 얘기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되게 독특한 건물이에요. 왜냐면은 두 개의 똑같은 건물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거기 복도로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속옷 빨래 같은 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네, 아주 좋아요. 예. 이 나무는 뭔가요? 혹시 아세요? 이 나무 혹시 뭔지 아세요? 여기 사철나무인데? 이 사철나무예요. 요거 요 잎으로 잎하는 게 봤어요. 여기 잎사귀 아 사진 찍어서 네이버 그 하면 나오는 안 나와요? 예, 이제 이거는 항공 사진을 보셔야지 이해가 가는데 그러고 이제 그 중간 부분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어지는 부분에 저렇게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여기가 중심이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살짝 솟아서. 그 사실은 되게 큰 건물이에요. 이게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변이 저기서 이까지인 거죠. 그래서 깊이가 저렇게 되고 저 건물도 더 같은 덩어리가 들어가는 거고. 정사각형이면 테두리로 이렇게 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가운데가 복도인가요? 아, 중정. 분정이 있는 거예요? 예, 예. 큰 거도 높은데 이게. 인정 있고 옥상 올라가면 빨래 걸을 때가 있어요. 여기 오시면은 안을 살짝 볼 수는 있네요. 여기가 재작년에 지어진 거예요. 여기가요? 쓰기는 쓰나 보다 그죠? 예? 계속 쓰기는 쓰나 보다 그죠? 너무 멀리 가시지 마시고 아마 여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물건을 집어넣고 빼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나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샷이 달았는 거는 뭐 최근 거고 그죠? 당연히 그 전에는 아마 그냥 난간 저렇게 지금 1층에 보는 것처럼 난간 처리되어 있지 않았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건물은 들어가 봤을 때 뭐 좀 간단하게 지었던 건물이에요. 기숙사다 보니까 특별하게 뭐 어떤 장식이나 이런 것 없고 대신에 이제 아이디어가 독특했죠. 이렇게 그렇게 사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그렇게 연결시켜서
지금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인터넷 뒤져보면 사례도 많고 여자 기숙사 뭐 중학교 기숙사 뭐 해서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란 이렇게 짓는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쉽게 말하면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시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기를 현대 건축의 시작이다. 기숙사 같은 건물도 만들고 이런 것들인 거죠. 저거는 별도 건물인가요? 예, 별도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쳐다봤는데 모양은 되게 멋있는데. 근데 이 건물이 저기가 원래는 3만 평이에요. 이게 3만 평? 원래 그러니까 이걸 갖다 매립해가지고 공장을 딱딱 잘라줄 때는 네. 여기 3만 평, 일진정이 3만 평이에요. 3만 평인데 여기 이게 나중에 여기 몇 군데는 나눠줘요. 그 원일 철강하고 이쪽하고 다 나눠주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나중에 나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저기 1934년에 지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바다예요. 이거 절반은 그 1934년, 32년에 매립이 된 거예요. 그 전에 그 앞에는 요 반은 그 전에 매립이 되고요. 그 전에 매립이 됐다가 이나다 가지비코가 매립됐다가 이게 동양광적을 유치하면서 여기 반을 더 매립을 해줘요. 지금 아파트 있는 데가 거기가 마지막까지 1980년대까지 남아 있다가 1980년대 용도 변경이 돼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간 겁니다. 지금 또 얼핏 보니까 공장의 일부는 그 뒤에 증축을 한 것 혹은 네, 벽돌벽을 따로 쌓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지금은 더 이상 영식 쌓기가 아니잖아요. 저기 앞쪽은 영식 쌓기였고 보면 지금도 울퉁불퉁한 옛날 벽돌인데 이렇게 오면서는 약간 매끈매끈해지면서 최근 벽돌들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기 끊어진 부분에서 새로 짓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저기 이게 맥선이라고 되는 데가 동아제분이에요. 동아제분하고 동아제분 쪽이 먼저 매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맥선이고 그 뒤에가 삼화제분이에요. 동아제분, 삼화제분이 사익도 정미소가 이렇게 사익도 정미소 둘 다. 그 뒤에 보면은 저기 영풍 아파트 보이는 데가 여기가 화도진이에요. 여기 화도진이고 여기는 다 바다였죠. 바다 1차 매립이 요거 반. 그다음에 2차 매립이 여기를 하면서 1900 이걸 저기 기반 시설 해가지고 동양광적으로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기숙사 다 같이 넣고 공장이 전체가 하나로 쫙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다 사라진 게 인천 상륙작전대 레드비치가 여기예요. 레드비치가 여기에서 대한제분까지가 레드비치였기 때문에 여기가 집중적으로 포격을 받아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포격하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런 시설들이 생산 시설들이 있으니까 산업 시설을 폭발을 해야지 뭐 그죠? 아니요, 산업 시설은 다 남겼는데 여기가 폭파된 게 상륙 지점. ST가 들어오기 때문에 한 거고. 그 나머지 이제 조선기계 제작소나 일진전기랑 그대로 남아 있는. 살았어요? 그대로. 거기는 하나도 손 안 대요. 그래서 이런 산업 유산들이 그냥 공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아깝고 이게 인천의 어떤 정체성이라 그럴까? 뭐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인천은 서해안에 이런 역사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일본과의 어떤 그 일본의 흔적들 이런 것들 무시 못하죠. 근데 그게 없어지면은 인천이 뭐 다른 도시나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런 건물들이 좀 그러니까 그냥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건 좀 약간 순진한 생각인 것 같고 이거 어떤 적절한 용도가 있어서 일부러 남겨야 돼, 가치가 있으면 일부러 남기는 건데 뭐 찾아줘야 되는 것도 뭐 어떤 우리의 의무겠죠. 우리가 여기에는 이렇게 전문가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이런 것을 본 사람들 일반 시민들도 그래서 동일방직이 되든 그 어떤 다른 누군가가 되든 그게 관공서 건물이 되든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난번 강의에서 보였던 것처럼 인하대학교가 되든 그게 그죠? 정부가 되든 혹은 시 지자체가 되든 어떤 적절한 용도를 우리가 제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죠. 그거를 그냥 아쉬워하고 뭐 남겨둘라가 아니고 뭔가 적절한 용도를 좀 찾아서
좀 제한도 하면서 설득을 해야지 그쪽에서도, 그죠? 세금을 써서 뭔가를, 혹은 자기 돈을 써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이, 지난 주말에 제가 서울에 나가시면서 얘기를 하죠. 서울에 둔촌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큰 단지가 이제 없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나무들을 뭐 수만 그루, 수천 그루 나무들을 다 이제 배에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둔촌 주공에 오랜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정체성이 그 단지의 그 큰 나무들 하고 놀았던 기억, 쉬었던 기억, 그 지나갔던 기억,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옮겨서 심으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것을 이제 일부 나무들을 서울숲으로 옮겨 심으려고. 근데 결국은 다 베고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전시가 뭐 요즘 흔하거든요, 사실. 뭐 흔적을 뭐 남겨가지고 어디다가 이제 일부를 옮겨 놓는다든가. 근데 그게 좀 악용하고 있지 않나. 그냥 예를 들어서 건설사나 시행사에서는 정말 돈 싸게 그냥 인터뷰 몇 개 하도록 작가들한테 돈 몇 푼 지어주고, 주민들 인터뷰하고 글 좀 남기고 포스트잇 붙이고 뭐 애들한테 그림 그리게 하고 난 뒤에는 다 없애버리면 끝이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시민운동하는 거 뭐 이렇게 받아가면서 민원 들어오고 하는 거 골치 아픈 것들 다 없어도 돼요. 그냥 예를 들어 돈 한 2천만 원 지어주고 6개월간 작업하세요 해가지고는 그걸로 해서 그냥 다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핑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이런 기록화 작업을 그냥 냅죽냅죽 받아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 게, 비싸더라도 옮겨서 심거나 옮겨서 세워야 된다면은 돈이 아무리 들어도 옮겨 심어야죠, 사실은. 그게 정답인 거잖아요. 한 그루가 되든 뭐 벽 한 1제곱미터가 되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다 부시고 거기에 드는 비용에 뭐 100분의 1, 10분의 1 드는 비용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그죠? 한 일주일 지나가는 전시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쪽에서는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번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이상하다, 왜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까. 저기가 저기 기상대예요. 저 하얀데 기상대. 지금 저기 예, 기상대 그 옆에 있는 창고 그거 하나만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저거 할 때도 헐어서는 안 된다고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그 문화재위원들이나 이거 1980년대 건물인데 왜 허는 거 같아 그러냐. 그러고서 막 헐어버렸어요. 헐고 나서 사진들 다 찾아보니까 30년대 건물인 거예요. 알고 보니. 근데 어쨌든 30년대 그 건물인데도 그때까지 문화유산에 등록이 안 됐던 거야. 근데 올라가지 않았던 거야. 또 생각해 볼 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80년대는 없애도 되냐. 그렇지. 그러니까 90년대는 없애도 되고 80년대는 없애도 되고 70년대는 없애도 되냐.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고요. 그러면 65년도 전에 건 다 없애도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게 80년도 건물이더라도 가치가 있으면은 뭐 남겨야 될 가치가 있으면 남겨야 되는 거고, 30년대 건물이라고 다 남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30년대 그냥 뭐 100채 있는 창고를 다 남겨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기상대 가면 거기 계단이 옛날 그 100년 전 계단은 그대로 남아 있어. 올라가는 계단은 옛날 거야. 계단은 뭐 하나 보니까. 뭐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고,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예정된 마지막 프로그램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유시간. 저기 뭐 개발 계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여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개발 계획이, 여기 지금 사장 여기 회장님이 이중적인 생각인 거예요. 여기 기억을 없애기도 싶고 또 자기 아버지의 재산, 이 가치, 인천에서의 그 가치를 갖다 지키고 싶고. 근데 이 지키기, 이거 여기를 갖다 자료관으로, 그러니까 동일방지 역사 자료관으로 하고도 싶은 거예요. 그 작업도 일부 했어요. 그 자료도 다 해놓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 너무 낙인이 큰 거예요.
그 노동 탄압에 대한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동일방직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재작년부터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요. 아까 이총각 선생님하고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회장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자. 얘기를 해서 여기다 이게 공장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 동구 쪽에 공장들 다 비어가요. 보시다시피 여기 비었죠. 아까 여기 동아원 거기도 비었죠. 일진정리 다 비어갔잖아요. 아 일진정리 열었더라고 진짜. 근데 여기 다 비어가는데 이 비어가는 공장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 근대 산업의 요람이자 무덤이다. 지금 무덤이다가 무덤이거든. 예, 무덤이죠. 이걸 갖다가 지금 어차피 그 공장 산업지대는 필요해요. 지금 남동 3단 새로 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런 공장들을 갖다 4차 산업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동일방직 여기는 4차 섬유가 있어요. 섬유산업. 섬유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첨단 산업이 섬유산업이 탄소 섬유거든요. 이게 이제 비행기도 만들고 다 안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게 건축 자재로 개발이 됩니다. 이게 독일에서 개발돼 가지고 벌써 독일에서 2015년부터 그걸 해요. 이게 탄소 섬유가 좋은 게 이 환경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것도 가장 집약적으로 받아들여요. 이런 첨단 산업인데 지금 현재 이거는 독점이에요. 방위산업, 방산이랍니다. 그래서 효성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동일방직에 그걸 갖다 특혜를 주자. 특혜를 줘서 여기다 다시 유치하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일부는 그렇게 첨단 산업으로 하고 일부는 노동 자료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설득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 동일방직을 보시면은 이렇게 완제품 옷을 라이센스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보다 더 이상의 이렇게 원사나 이런 그 섬유를 만들어서 기능성 섬유를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하는 쪽으로도 매출이 상당히 큰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인천에 유니클로가 와 있잖아요. 유니클로가 와 있는데 유니클로가 제일 우리가 상징 일부도 쪽에도 저 유니클로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그 유니클로가 쓰지 말아야 되지 않냐고 그 유니클로 불매운동을 하잖아요. 불매 가면 뭐라고 하냐면 거긴 내복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따뜻하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진짜 동일방직이 와서 생산해야 될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니클로가 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유니클로가 여기 발붙이지 못하게 그건 해야죠. 마지막으로 뭐 농담으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건물도 보긴 해야 되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내부를 그죠? 내부는 특별하게 남아 있는 게 없고 2층으로 못 올라가서 계단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바로 오른쪽 편에 있는 계단실 쪽에 창이나 계단의 난간 같은 것들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바닥에 타일 같은 거 있는 게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뭐 예를 들어서 벽이 있으면 벽돌인지 벽돌이라면 벽돌 어떻게 쌓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시죠. 뭐 사시는 거를 말리진 않겠습니다.